김선우는 도서관 관장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5월의 햇살이 책장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선우는 올해로 48살이다. 지방 공공도서관 관장이라는 직함을 단 지 3년째였다.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였다. 누구보다 책을 사랑했고 문학을 사랑했다. 퇴근 후에도 책상 위에는 항상 소설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도서 구입 예산안을 검토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오후에는 지역 작가 초청 강연의 준비로 바빴다. 일상은 늘 이렇게 반복되었다. 저녁 6시가 되자 선우는 가방을 챙겼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 오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 먹었어요? 답장은 10분 뒤에 왔다. 센터에서 야근해요. 먼저 드세요. 선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 아내의 야근이 부쩍 잦아졌다. 지연은 시립문화센터에서 수묵화 강사로 일했다. 결혼 20년 차였다. 외아들 민준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빈 거실이 선우를 맞이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반찬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적막함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다. 선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지연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저녁에는 각자의 일로 지쳐 있었다. 주말에도 지연은 작품 준비에 몰두했다. 결혼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다. 둘은 자주 웃었고 사소한 것들을 나누었다. 민준이가 태어난 뒤에도 행복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열정은 익숙함은 무관심으로 변해갔다. 선우는 그것이 모든 부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은 변한다. 뜨거운 열기에서 따뜻한 온기로, 그리고 미지근한 일상으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연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늦었네요. 선우가 말했다.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작품 배치하고, 조명 확인하고.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이번 전시가 끝나면 좀 쉴게요. 지연은 욕실로 향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선우는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업무차 근처에 들렀다가 우연히 들른 것이었다. 센터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지연 수묵화 개인전. 후원 강태준. 선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강태준. 지역 기업인이라는 설명이 작게 적혀 있었다. 선우는 아내가 후원자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랐다. 그날 저녁, 선우는 지연에게 물었다. 강태준이라는 분이 후원해 주신대요.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우는 놓치지 않았다. 네, 센터에 새로 오신 기부 후원자예요. 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분인가 봐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묘한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의 일정은 더욱 바빠졌다. 평일 저녁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센터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전시 준비 때문이라고 했다. 선우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으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우는 혼자 집에 있었다. 지연은 아침 일찍 센터로 갔다.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선우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오후 2시쯤, 선우는 산책을 나갔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실록이 우거진 나무 아래로 햇빛이 부서졌다.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선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다정할 수 있을까?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신과 지연은 언제부턴가 손을 잡지 않았다. 어깨가 스치는 일도 드물었다. 저녁이 되어 지연이 돌아왔다.
선우는 저녁을 준비해 두었다. 고생했어요. 어서 씻고 와요. 고마워요.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생기도 감돌았다. 마치 무언가에 들뜬 듯한 표정이었다. 선우는 그 표정이 낯설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다. 선우가 도서관 이야기를 꺼냈지만 지연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지연의 시선은 자꾸 휴대폰으로 향했다. 무슨 연락 기다려요? 선우가 물었다. 지연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요. 전시 준비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즐겁다. 그 단어가 선우의 귀에 맴돌았다. 지연은 언제부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가. 결혼 생활에서, 일상에서, 자신과의 대화에서 즐겁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날 밤, 선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고른 숨소리. 선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삶.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 하지만 평온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선우는 알지 못했다. 아직은 창밖으로 늦은 봄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선우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쌓아올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는 때로 가장 큰 맹점이 된다. 선우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 오지연은 문화센터 전시실에 서 있었다. 벽면에 걸린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수묵으로 그린 산수화였다. 검은 먹이 번져나가며 만들어낸 풍경들. 선생님, 그림엔 외로움이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외로움이요? 지연이 물었다. 태준은 한 작품 앞으로 다가갔다. 안개 낀 산을 그린 그림이었다. 여기 이 안개 표현을 보세요. 먹이 번지면서 만들어낸 이 흐릿함.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시선 같아요. 지연은 놀랐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읽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감정을 아시는군요.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외로움이요. 태준의 눈빛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지역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아 문화센터에 기부금을 내고 있었다. 한 달 전 센터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연의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후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작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태준의 제안에 지연은 흔들렸다. 개인전을 열고 싶었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남편 선우에게 말하기도 어려웠다. 강사 월급으로는 전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좋은 예술을 후원하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작품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태준은 전시 준비를 도왔다. 갤러리를 알아보고 인쇄물 제작을 지원했다. 지연은 감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태준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다. 작품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어느 날 저녁, 갤러리 카페에서 태준이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지루할 정도로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태준은 이혼한 상태였다. 5년 전 아내와 헤어졌다고 했다. 서로 사랑이 식어서였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전처가 키우고 있었다. 결혼이 뭔지 아세요? 열정을 포기하고 안정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이 때론 감옥 같아요. 태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했다. 선우와의 결혼 생활이 그랬다. 편안했지만 답답했다. 안정적이었지만 지루했다.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가끔요. 아니, 자주요. 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준 앞에서는 가식을 벗을 수 있었다. 남편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눴다.
전시 준비는 한 달 넘게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지연과 태주는 자주 만났다. 주중 저녁, 주말 오후. 핑계는 항상 작품 준비였다.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야근이라고 해요. 강의 준비가 많다고요. 거짓말이 익숙해지시겠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남편이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선우는 정말 의심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전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둘은 갤러리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그림을 보면 제 마음이 보여요. 태준이 말했다.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무슨 마음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갈증 같은 거요. 태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다. 지연의 손을 덮었다.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도 그래요. 목마른 느낌. 지연이 속삭였다. 태준의 손이 더 꽉 쥐어졌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지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밤은 깊어 있었다. 거리는 한적했다. 태준이 말했다.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지연은 알았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들은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바였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조명은 어두웠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의 외로움을, 결핍을, 욕망을 나눴다. 태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저와 함께 있을 때 편하세요? 네. 저도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태준이 얼굴을 가까이 했다. 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입술이 맞닿았다. 짧은 키스였지만 메리의 번개가 친 것 같았다. 방으로 갈까요? 태준의 속삭임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었다. 남은 건 욕망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다시 입을 맞췄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은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태준의 품에 안겼다. 옷이 벗겨졌다.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느꼈다. 아내도, 엄마도, 강사도 아닌 한 명의 여자. 욕망하고 욕망받는 존재.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호텔을 나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입술은 부어 있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모순된 감정이 교차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우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연을 기다리다 잠든 것 같았다. 지연은 조용히 샤워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태준의 손길을, 채취를, 흔적을 지워냈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 뒤로도 지연과 태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2~3번. 핑계는 항상 전시 준비였다. 선우는 의심하지 않았다. 갤러리에서 만나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텔로 향했다. 때로는 태준의 차 안에서 서로를 탐했다. 외곽의 모텔을, 한적한 펜션을 찾아다녔다. 지연은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다. 눈빛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오늘도 센터에 가요? 선우가 물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마지막 점검이 남았어요. 거짓말은 이제 익숙해졌다. 죄책감도 점점 무뎌졌다. 태준과 함께 있을 때의 짜릿함이 모든 것을 덮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다.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문화센터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갤러리 담당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연과 태준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손을 잡는 모습을.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지연은 그날도 태준을 만나러 갔다. 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천우는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하지만 신뢰의 벽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김선우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옆자리를 확인했다. 지연이 누워 있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천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회색빛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요즘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마다 깨어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다. 대부분은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지연의 야근이 너무 잦았다. 일주일에 5번은 밤늦게 들어왔다. 전시 준비 때문이라고 했다. 천우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았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천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오지연 개인전 안내문이 떠올랐다. 개최 일자는 2주 뒤였다. 후원자 이름도 보였다. 강태준. 천우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다. 궁금증이 일었다. 강태준은 어떤 사람일까? 왜 아내의 전시를 후원하는 걸까? 천우는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했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지역 기업인, 문화사업 후원, 사회환원 활동. 긍정적인 내용들이었다. 사진도 있었다. 50대 초반의 남자. 잘생긴 편이었다. 천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마음 어딘가에서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의 야근은 계속되었다. 천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지연은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향수도 새로 샀다. 천우가 모르는 브랜드였다. 새 향수네요. 천우가 말했다. 지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네. 문화센터 동료가 선물해 줬어요. 좋은 향이네요. 그래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천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지연이 또 야근이라며 나갔다. 천우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문득 지연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천우는 망설였다.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이성을 무너뜨렸다. 천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아들 민준이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메일함을 열었다. 여러 메일이 있었다. 문화센터 업무 관련, 지인들과의 연락. 천우는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메일을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지연 자신이었다. 받는 사람은 강태준. 제목은 전시 관련 문의였다. 천우는 메일을 열었다. 대부분은 작품 배치와 조명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문장들. 천우는 안도했다. 역시 업무상 관계일 뿐이라고. 하지만 메일 끝부분을 읽는 순간 선우의 손이 멈췄다. 그날 밤의 약속, 잊지 않을게요.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선우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그날 밤의 약속. 무슨 의미일까? 무슨 약속일까? 천우는 메일을 다시 읽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2주 전에 보낸 메일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늦게 들어왔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성은 평범한 의미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능은 다르게 속삭였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천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요. 지연의 목소리였다. 천우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수고했어요.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천우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입술의 미세한 떨림, 눈빛의 불안함, 손가락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모든 게 낯설었다. 힘들죠? 천우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근데 곧 끝나요. 전시 끝나면 같이 여행이라도 가요. 좋아요. 지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선우는 그것을 느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관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또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지연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선우는 생각했다.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 단순한 업무 메일 한 줄을 가지고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선우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의심으로 괴로워하느니 진실을 아는 게 나았다. 설령 그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점심시간에 선우는 도서관을 나왔다. 문화센터로 향했다. 차로 10분 거리였다. 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선우는 다가갔다. 오지현 강사님 계신가요? 오지연 강사님은 오늘 휴강이세요. 그렇군요. 혹시 전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갤러리 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는 후원만 하고 있어서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이상했다. 지연은 분명 오늘도 센터에 간다고 했다. 그런데 휴강이라니. 선우는 차에 앉아 생각했다. 지연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뒤에 지연이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숨차 있었다. 나예요. 뭐해요? 센터에서 자료 정리 중이에요. 거짓말이었다. 선우는 확신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저녁 때 봐요. 네.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아들을 낳아 키운 사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정신을 차렸다.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됐다. 냉정해져야 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선우는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관장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강태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기업 정보, 사업 내역, 언론 보도를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지역 신문 사회면 기사였다. 6개월 전 것이었다. 제목은 문화센터 기부금 사용 내역 논란이었다. 선우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일부 기부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강태준의 이름이 있었다. 주요 기부자로 언급되어 있었다. 선우는 기사를 출력했다. 더 조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선우는 고민 끝에 문화센터에 아는 사람을 떠올렸다. 행정과장 이승우. 대학 동창이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선우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호야, 나 선우야. 오, 선우.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집사람 전시 있잖아. 오지연 강사님. 알지? 기부금 관련해서 좀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승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뭘 알고 싶은데? 사실대로 말해줘. 뭔가 문제 있어? 선우야, 이거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럼 만나자. 오늘 퇴근 후에. 알았어. 센터 뒤편 카페로 와.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불안했다. 승우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있다는 뜻이었다. 저녁 6시, 선우는 약속 장소로 갔다. 승우가 이미 와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미안,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둘은 마주 앉았다. 승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선우야,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궁금해서. 우리 집사람 전시니까. 솔직히 말할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승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선우에게 건넸다. 기부금 입출금 내역서였다. 이거 봐. 강태준 대표가 기부한 금액이야. 선우는 서류를 살폈다.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전시 후원금 명목이었다. 근데 여기 봐. 승우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2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다.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계좌가 강태준 개인 계좌야. 뭐, 기부금을 다시 본인 계좌로 빼돌린 거지. 실제로는 300만 원만 전시에 쓴 거야. 선우의 머리가 띵해졌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범죄였다. 그리고 이거 승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출금 승인서였다. 거기에는 서명이 있었다. 오지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내 부인이 승인했어. 담당 강사니까. 선우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이 공범이었다. 기부금 횡령에 가담한 것이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 근데 선우야, 이거 조심해야 해. 자칫하면 내 부인도 책임을 져야 해. 선우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잦은 야근, 거짓말, 그리고 강태준. 이거 복사 가능해? 응. 근데 뭐 하게? 나한테 필요해. 승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편의점으로 가서 서류를 복사해줬다. 선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고마워.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알았어. 근데 선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지금은 냉정함이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자신을 배신했다.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게다가 범죄에까지 가담했다. 선우는 믿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선우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펼쳤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기부금, 입출금 내역, 승인서, 그리고 메일.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선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불륜 증거, CCTV나 목격담, 호텔 영수증 같은 것. 선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문화센터 CCTV. 센터에는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승우에게 부탁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호텔이나 다른 장소의 증거도 필요했다. 선우는 머리를 싸맸다.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왜 안 주무세요? 지연이 물었다. 선우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책 읽다가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연은 욕실로 갔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거실에 놓인 지연의 가방을 봤다.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었다. 가방을 뒤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들키면 안 됐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지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먼저 승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승우는 난색을 표했다. 그건 좀 어려운데.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부탁이야. 정말 중요해. 선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선우는 고민 끝에 사실을 말했다. 지연의 불륜 의혹을. 승호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야?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이틀 뒤 승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다. 둘은 다시 만났다. 승호는 USB를 건넸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선우야, 미안한데 내가 걱정한 게 맞는 것 같아.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재생했다. 문화센터 복도였다. 지연과 강태준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둘은 웃으며 대화했다. 친밀해 보였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주차장이었다. 지연이 태준의 차에 타는 모습이었다. 날짜를 확인하니 2주 전이었다. 또 다른 영상. 늦은 밤 센터를 나서는 두 사람. 태준이 지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선우는 영상을 멈췄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날 밤 선우는 술을 마셨다. 혼자서 소주 2병을 비웠다. 취기가 올라왔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선우는 자책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잘못은 지연에게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에게. 그들이 배신한 것이다. 선우는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선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 이제는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오피스텔 10층에 있었다. 김선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상담실 문을 열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50, 1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정장. 차분한 인상이었다. 앉으세요. 선우는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선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이혼 상담입니다. 부인분과의 문제인가요? 네. 불륜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전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집중하는 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우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 사진들, 호텔 영수증, 메일 출력물. 아내가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받아 살폈다.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 나올 때의 흐트러진 옷차림. 증거가 확실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선우는 기부금 횡령 관련 서류를 내밀었다. 입출금 내역서, 승인서. 아내가 일하는 문화센터에서 기부금을 횡령했습니다. 강태준과 함께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배임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네. 부인분이 승인 서명을 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우선 불륜부터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문화센터 복도를 함께 걷는 지영과 태준. 주차장에서 차에 함께 타는 장면. 이 정도면 정황 증거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호텔 출입 기록이나 목격 증언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구하죠? 사설 탐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탐정까지 쓴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행하고 촬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주일 정도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기부금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변호사가 횡령 서류를 다시 들었다.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둘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부인분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우는 잠시 생각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웃던 모습. 아들을 안고 있던 모습. 하지만 곧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떠올랐다. 거짓말하던 목소리. 배신의 순간들. 확실합니다.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그리고 형사 고발.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의 경우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 케이스는 금전 비리까지 있으니 5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은요? 부인이 유책 배우자니까 불리하죠. 보통 3대 7 정도로 나눕니다. 이 경우는 2대 8도 가능할 겁니다. 선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상간자 소송은 강태준을 상대로 하는 거죠? 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 주세요. 제가 아는 탐정 사무소가 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냈다. 탐정 사무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여기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 소개라고 하세요. 선우는 명함을 받았다. 주머니에 넣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정말 결심하신 거죠? 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확실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섰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일이. 천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선우는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가 준 주소를 따라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2개와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다. 어서 오세요. 40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평범한 외모였다. 눈에 띄지 않는 인상. 탐정에게 적합해 보였다. 김 변호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아, 네. 전화 받았어요. 앉으세요. 선우는 의자에 앉았다. 탐정은 메모장을 꺼냈다.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선우는 지연과 태준의 관계를 설명했다. 불륜 의혹, 만나는 장소, 시간대. 탐정은 끄덕이며 메모했다. 흔한 케이스네요. 탐정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한 증거 잡아드릴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패턴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비용은요? 일주일에 120만 원입니다. 사진, 영상, 보고서 다 포함이에요. 선우는 동의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착수금을 입금했다. 부인분 사진이 필요해요. 차량 번호도요. 선우는 준비해간 자료를 건넸다. 지연의 사진, 차량 번호, 문화센터 주소. 상대 남자 정보도 주시면 좋아요. 강태준입니다. 회사 대표고요. 선우는 인터넷에서 찾은 태준의 사진도 보여줬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부인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물론이죠. 그게 제 일이에요. 탐정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매일 중간 보고 드릴게요. 저녁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선우는 사무소를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미행이 시작되었다. 탐정은 약속대로 매일 보고서를 보냈다. 월요일, 부인분은 오전 10시에 문화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에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센터 근처 카페였습니다. 대화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화요일, 부인분은 강의를 마치고 오후 5시에 센터를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에 탔습니다. 외곽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9시에 헤어졌습니다. 선우는 매일 밤 보고서를 읽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다. 수요일 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뭔가요? 호텔 출입입니다. 오후 6시에 함께 들어갔고 밤 10시에 나왔습니다. 선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있습니까? 네. 입구에서 찍었습니다. 나올 때도 찍었어요. 부인분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료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울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다음 날 선우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탐정은 봉투를 건넸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선우는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지연과 태준이 호텔 로비를 걷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나올 때의 모습. 지연의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옷깃이 흐트러져 있었다. 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상태였다. 호텔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투숙 기록입니다. 강태준 명의로 결제됐어요. 천우는 서류를 받았다. 객실 번호, 시간, 금액, 모든 게 명확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탐정은 진술서를 내밀었다. 호텔 직원 증언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 번 왔다고 해요. 천우는 진술서를 읽었다.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침대 시트의 상태, 욕실 사용 흔적, 구체적인 증언이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겁니다. 탐정이 말했다.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잔금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천우는 사무소를 나와 은행에 들렀다. 잔금을 입금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좋아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서재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호텔 사진, 영수증, 진술서, 기부금 횡령 서류. 빈틈이 없었다. 완벽했다. 지연과 태주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천우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다졌다. 익명 제보를 하기로. 문화센터 비리를 먼저 드러내기로. 컴퓨터를 켰다. 익명 제보 사이트에 접속했다. 기부금 횡령 증거를 첨부했다. 입출금 내역, 승인서, 계좌 정보, 제목을 입력했다. 문화센터 기부금 비리 의혹. 본문은 간단하게 썼다. 사실만 나열했다. 감정은 배제했다. 마지막으로 제보 버튼을 눌렀다.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지연의 불륜도, 태준의 범죄도. 천우는 컴퓨터를 껐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지연의 삶이, 태준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천우는 일어나 침실로 갔다.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내일이면 그 얼굴도 무너질 것이다. 쌓아올린 거짓이 붕괴될 것이다. 천우는 소파에 누웠다. 오늘부터 침실을 따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잘못은 지연에게 있다. 불륜을 저지른 건 지연이다. 범죄에 가담한 것도 지연이다. 천우는 자신을 다독였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새벽이 밝아왔다. 천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일어나 세면을 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피부.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연했다. 천우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도서관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출근했다.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아무도 선우의 내면을 알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보가 접수됐대요. 곧 조사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안에 감사 나갈 겁니다.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야근이라고 문자가 와 있었다. 천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야근. 거짓말의 또 다른 이름.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 지연이 들어왔다. 다녀왔어요. 지연이 말했다. 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은 이상한 눈빛으로 선우를 봤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샤워실로 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천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지연의 거짓말도, 태준과의 관계도, 기부금 비리도. 천우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다. 변호사와 통화 일정을 확인했다. 소송 서류를 검토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오지연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6시 30분.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좋은 날씨였다. 기분이 좋았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다. 요즘 들어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뻐 보이고 싶었다. 거실로 나왔다. 선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가볼게요. 지연이 말했다. 선우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조심해서 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현관문을 나섰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문화센터로 향했다. 오늘은 전시 개막 이틀 전이었다. 최종 점검을 해야 했다. 태준과도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 확인 작업이 남아 있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전시가 끝나면 태준과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 이틀 정도. 선우에게는 워크숍이라고 할 생각이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를 몰았다. 센터가 가까워졌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가방을 들고 내렸다. 센터 입구로 걸어갔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다. 수군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다가갔다. 동료 강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연을 봤다. 오, 강사님.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모여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려? 센터에 감사 나온대요. 긴급 감사래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감사. 긴급 감사. 왜요? 갑자기? 기부금 비리 의혹 때문이래요. 누가 제보했대요.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다. 기부금 비리. 강태준. 자신의 서명. 구체적으로 뭐래요?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고요. 센터장님이 긴급 회의 중이에요. 지연은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을 기다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불안이 엄습했다. 태준은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설마 알고 있는 건가? 문자를 보냈다. 긴급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답장이 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센터 전체 방송이 나왔다. 전 직원은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대강당으로 갔다.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고 있었다. 강당 무대 위에 센터장이 서 있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3명이었다. 표정이 무거웠다.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팀입니다. 센터장이 말했다. 센터 기부금 집행건으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오늘부터 이틀간 감사가 진행됩니다.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다. 서류. 자신이 서명한 승인서도 포함될 것이다. 감사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특히 기부금 담당자분들은 개별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부금 담당자. 지연도 포함이었다. 전시 후원금 담당이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앉았다. 동료가 다가왔다. 오 강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태준이 도망친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가?
오후 1시? 지연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오지영 강사님, 3층 상담실로 와주세요. 방송이 나왔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3층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감사관 2명이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딱딱했다.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오지영 강사님, 맞죠? 네, 기부금 집행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감사관은 서류를 펼쳤다. 기부금 입출금 내역서였다. 강태준 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다. 침을 삼켰다. 이 중 200만 원이 강태준 씨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습니다. 감사관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할까? 하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강태준 대표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걸 몰랐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출금 승인서였다. 여기 강사님 서명이 있습니다. 명백히 승인하신 겁니다. 지연은 서류를 봤다. 자신의 서명이 선명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강태준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질문이 날카로웠다. 지연의 심장이 뛰었다. 전시 후원자입니다. 그뿐인가요? 감사관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지연은 당황했다. 설마 불륜까지 알고 있는 건가? 네, 그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자주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말한 걸까? 센터 직원 중 누군가가 업무상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관은 뭔가 더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현재 강태준 씨와 연락이 되십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은 메모를 했다. 이거는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지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찰 조사, 형사 처벌. 처벌을 받나요? 그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책상을 꽉 잡았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화장이 번졌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화장을 지웠다. 민낯이 드러났다. 초췌했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휴대폰을 봤다. 태준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자를 보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책임지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오후 5시. 근무가 끝났다. 지연은 센터를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았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선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곳도 없었다.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시간을 끌며 운전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주차를 했다. 차에서 내렸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선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선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천우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힘든 하루였죠? 천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천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센터 감사받았다면서요. 지연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을까?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네, 감사 나왔어요. 힘들었겠네요. 천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서재로 들어갔다.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 서류 봉투였다. 천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열어보세요. 천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감정이 없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열었다.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다. 자신과 태준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입구에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차에 함께 타는 장면. 지연의 손이 떨렸다.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이게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 알아요. 천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선우를 봤다. 2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천우가 물었다. 여보. 언제부터 강태준과 그런 관계였느냐고요. 지연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오해예요. 오해? 천우는 비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이 사진들이 오해인가요? 천우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다. CCTV 영상 캡처, 호텔 영수증, 메일 출력물. 강태준과 불륜을 저질렀죠. 게다가 기부금 횡령에도 가담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지연은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인가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은 울면서 말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왜 그랬어요? 천우가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한 듯 했다. 뭐가 부족했길래? 뭐가 불만이었길래?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천우를 봤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지루했어요. 뭐가요? 결혼 생활이요. 우리 관계가. 천우는 표정이 굳었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함께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이에요. 천우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지루했어요. 똑같은 일상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바람은 안 폈어요. 천우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혼하실 거죠? 지연이 물었다.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내일 변호사가 소장을 보낼 겁니다. 위자료는요? 최대한 받을 생각이에요. 5천만 원 청구할 겁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에게도 상간자 소송 걸 겁니다. 제발. 제발, 당신이 제발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다. 민준이는요?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려고요?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제발 아들한테만은. 왜요? 진실을 숨기고 싶으세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오늘부터 방 따로 쓸 거예요. 천우가 말했다. 이혼 절차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천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주웠다.
보면서 울었다. 태준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된 행복이었다. 남의 불행 위에 세운 행복. 모래성 같은 행복. 휴대폰을 꺼냈다. 태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태준은 도망친 것이다. 위기가 닥치자 자신을 버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혐오도 밀려왔다. 어리석었다. 너무 어리석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혼, 위자료,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삶이, 거짓 위에 세운 집이, 새벽이 밝아왔다. 지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일어나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센터에 가야 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선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센터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차를 몰면서 울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눈물을 닦았다. 센터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내렸다. 심호흡을 했다. 들어가야 했다.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지연을 보는 눈빛이 달랐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사무실로 갔다. 책상에 앉았다. 일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연의 삶은 무너졌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선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었다. 이혼 소송 첫 공판 날이었다. 복도는 한산했다.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다.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담담해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법정 문 앞에 섰다. 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높은 곳에 판사석이 있었다.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 보고 있었다. 오지연이 이미 와 있었다.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국선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지연은 초췌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선우는 원고석에 앉았다. 지연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전원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일어났다. 판사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남성 판사였다.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다. 표정이 엄숙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다들 따라 앉았다. 사건 번호 2025단 5623호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폈다. 원고 김선우, 피고 오지연. 맞습니까? 네. 선우와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원고 측 변호사, 먼저 진술하십시오. 선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 직원이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다. 피고는 강태준이라는 남성과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설명했다. CCTV 영상, 호텔 출입 사진, 영수증. 이것은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사진이 떠올랐다. 지연과 태준이 호텔 로비를 걷는 모습. 친밀한 거리.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호텔 영수증입니다. 강태준 명의로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텔 직원의 진술서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 번 투숙했다는 증언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80%를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피고석을 봤다. 피고 측 변호사, 답변하십시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젊은 남성 변호사였다. 국선이라 경험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피고는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의 경제 상태는 피고 본인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불륜과 범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죠.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지연을 봤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 말이 없었다. 없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일은 2주 뒤 같은 시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첫 공판이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선우는 가방을 챙겼다. 법정을 나서려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선우 씨. 작은 목소리였다. 선우는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걸어 나갔다. 변호사가 뒤따라왔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감정이 없어서요. 선우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이제 지연에게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뒤 상간자 소송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강태준이 피고였다. 선우는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 들어갔다. 태준이 이미 와 있었다. 태준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잘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선우는 원고석에 앉았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들어오고 사건 번호가 호명되었다. 원고 김선우, 피고 강태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선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오지연과 간통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가 다시 제출되었다. 호텔 사진, 영수증, 증언.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중년의 남성이었다. 경험이 많아 보였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다. 호텔에 함께 갔다는 것만으로는 성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선우의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호텔 객실 청소 담당자의 상세 진술서. 침대 시트의 상태, 욕실 사용 흔적, 콘돔 포장지 발견. 명백한 정황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는 오지연과 문자,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우의 변호사는 메일 출력물을 제출했다. 그날 밤의 약속, 잊지 않을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폈다. 표정이 심각했다. 피고는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태준의 변호사가 태준과 속삭였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럼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3천만 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선고 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준이 선우에게 다가왔다. 합의하시죠. 태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절박했다. 금액을 줄여주세요. 2천만 원에. 선우는 태준을 똑바로 봤다. 태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합의 없습니다. 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법정 판결대로 받을 겁니다. 제발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건 당신 문제죠. 제발. 태준이 애원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내 아내를 건드릴 때 사정을 생각했어야죠. 선우는 돌아섰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기분이 어떠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별로예요. 이겨도 기쁘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이런 소송은 승자가 없으니까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같은 시기 문화센터 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다. 문화센터 기부금 횡령 의혹, 강사와 기업인 연루. 이름은 가명 처리되었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았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며칠 뒤 지역 방송에서도 보도했다. 저녁 뉴스 시간대였다. 선우는 집에서 뉴스를 봤다.
앵커가 사건을 전했다. 문화센터 기부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사오 모 씨와 기업인 강 모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문화센터 건물이 나왔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들. 지연과 태준의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경찰은 배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선우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비밀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지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던 것들이. 인터넷도 들끓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쏟아졌다. 문화센터 강사불륜 실화냐? 공금 횡령의 바람까지. 대단하네. 남편 불쌍하다. 댓글들은 비난으로 가득했다. 동정은 없었다. 기혼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들 있다던데 생각 안 했나? 전형적인 허영심 많은 여자. 여론은 싸늘했다. 용서는 없었다. 오지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마트에 갔다. 장을 봐야 했다. 식료품이 떨어졌다. 마트에 들어갔다. 카트를 밀며 통로를 걸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아니야? 맞아. 뉴스에 나온. 지연은 못 들은 척했다. 계속 걸었다. 야채 코너에서 물건을 골랐다. 남편 두고 바람 폈다며? 그것도 공금까지 횡령했대.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에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다녀. 나 같으면 이사 가겠다. 지연은 카트를 버렸다. 마트를 뛰쳐나왔다. 차에 올라타 울었다. 사회적 낙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야 알았다. 손가락질, 수군거림, 경멸의 눈빛. 집으로 돌아왔다. 선우는 없었다. 도서관에 있을 것이다.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받았다. 오지연 씨, 이혼 소장 받으셨죠? 네. 다음 주에 증인 신문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허공을 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출석 요구서였다. 배임 혐의 조사.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골랐다. 단정한 옷을 입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경찰서로 향했다. 차를 몰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경찰서는 차갑고 딱딱한 곳이었다. 형사과로 안내받았다. 중년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다. 형사는 파일을 펼쳤다. 기부금 횡령 건으로 조사받으러 오셨죠? 네,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강태준 씨가 요청했습니까? 네. 강요당했습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강요당했다고 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아니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했습니까? 그분을 믿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강태준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까?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 것이다. 네, 그 관계가 기부금 횡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개입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끝나고 나왔을 때 지연은 탈진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재판, 처벌, 위자료, 이혼.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 직장, 명예, 돈,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아들, 민준이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의 번호를 봤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용기를 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민준이 받았다. 엄마,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왜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어.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남자를 만났어. 엄마가 바람을 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민준아? 진짜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고 싶지 않다는 투였다. 그래, 미안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아빠한테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준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영상통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아들마저 잃었다. 모든 게 끝났다. 남편도, 아들도, 일상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 한순간에 쾌락이 인생을 파괴했다.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끝없는 어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저녁이었다. 김선우는 집 근처 작은 선술집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놓였다. 혼자였다. 일부러 혼자 왔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소주잔을 채웠다. 단숨에 비웠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다시 채워 마셨다. 이겼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다. 위자료 4천만 원. 재산 분할 80%. 친권. 원하는 걸 다 얻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기쁨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다. 한 병 더 주세요. 주인이 소주병을 가져왔다. 선우는 또 마셨다. 취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준이었다.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아빠,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 민준아. 판결 났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응. 오늘 확정됐어. 힘들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어보니까 술 드셨잖아요. 선우는 웃었다. 아들은 역시 자신을 잘 알았다. 한잔 했어. 그냥 기분 전환으로. 아빠 잘못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탓하지 마세요. 잘못은 엄마한테 있어요. 선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아들. 방학 때 내려갈게요. 같이 살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또 한 잔을 비웠다. 아들의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술집을 나왔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이 맞이했다. 지연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다. 며칠 전 지연이 짐을 쌌다. 큰 가방 2개뿐이었다. 2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다. 다 챙겼어요? 선우가 물었다. 마지막 날이었다. 네.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차 불러줄까요? 괜찮아요. 택시 불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민준이한테 잘해주세요. 지연이 말했다. 당연하죠. 전 나쁜 엄마예요. 알아요.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래도 민준이는 사랑했어요. 정말로. 알아요. 택시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지연은 가방을 들었다. 안녕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선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은 문을 닫고 나갔다. 선우는 그때를 떠올렸다. 홀가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소파에 앉았다.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치우지 못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선우와 지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은 걸까? 선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야 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조깅을 나갔다. 공원을 달렸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햇살이 따스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도서관에 출근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대했다.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부관장이 물었다.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힘드실 텐데.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업무에 집중했다.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신간 도서를 검토했다. 일이 마음을 채웠다. 점심시간에 승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선우야, 고생 많았다. 승우가 말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다 끝났어. 지연 씨는 어떻게 됐대? 시골로 갔대. 부모님 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래? 모르겠어. 그건 그쪽 인생이니까.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선우야, 후회는 안 해? 뭐가? 이렇게까지 한 거, 법정까지 간 거. 선우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안 해. 단호한 대답이었다.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거잖아. 그래도 20년 부부였는데. 20년이 배신의 면죄부는 아니야. 승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우의 결연함을 느꼈다. 한편 강태주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회사에서 해임된 뒤 모든 게 무너졌다. 주주들이 등을 돌렸다. 거래처도 연락을 끊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내야 했다. 형사 재판 벌금 5천만 원도 있었다. 합치면 8천만 원. 재산을 처분해야 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 회사 지분도 헐값에 넘겼다. 그래도 빚이 남았다. 변호사 비용, 생활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다. 친구들도 떠났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다.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다. 불륜과 횡령으로 낙인 찍힌 남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태주는 매일 술을 마셨다. 편의점에서 싸구려 소주를 샀다. 원룸에서 혼자 마셨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지연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다. 지연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태주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난간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용기가 없었다. 비겁하게도 죽을 용기조차 없었다. 난간에서 물러났다.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원룸 바닥에 쓰러졌다.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 오지연도 시골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은 실망했지만 딸을 받아줬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70이 넘은 노부모였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작은 밭이 있었다. 지연은 매일 밭일을 도왔다. 호미로 흙을 팠다. 풀을 뽑았다. 육체 노동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게 나았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민준이 생각이 났다. 아들과 통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민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민준아.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잘 지내? 응. 엄마는? 그냥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면서. 힘들죠? 괜찮아. 이게 내 죄값이니까.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는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민준아. 실망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지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용서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중에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참을 울었다. 아들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살아갈 이유였다. 형사 재판 선고도 이어졌다. 지연은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 배임 혐의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오지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변호사가 부축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집행유예,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지연은 주저앉았다. 울었다. 모든 게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강태준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주범으로 분류되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 태준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변호사에게 부축받아 나왔다.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준 씨,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사과할 말씀은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다. 도망치듯 떠났다. 모든 재판이 끝났다. 천우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2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났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판결문으로 정리되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쓰디 쓴 약과 같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계단을 내려왔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이제 혼자 사는 집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천우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고통의 봄을 지나 재생의 여름으로.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천우가 말했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했어요. 힘들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관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성은 명함을 건넸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수진이 물었다. 천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둘은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 무렵 헤어질 때 수진이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죠. 천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 방학을 맞아와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커피 마시고 왔어. 누구랑요? 독서 모임 참가자분이랑. 민준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여자분이죠? 응, 괜찮은 분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 오늘 처음 제대로 이야기했으니까. 좋은 분이면 좋겠어요. 천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날이 오면 오는 거지. 억지로 찾진 않을 거야.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민준이 만든 파스타였다. 맛있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민준이 말했다.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해. 저도 그래서 기뻐요. 고맙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거실에 앉아 영화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지연은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태준도 위자료를 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천우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무덤덤했다. 이미 마음에서 지운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선우는 서재를 정리하다 옛 일기장을 발견했다. 신혼 시절에 쓴 것이었다. 펼쳐 읽었다. 지연과 결혼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젊은 날의 글씨가 보였다. 천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사랑이 이렇게 변할 줄. 일기장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천우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천우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김선우는 49살이 되었다. 도서관 관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또 여름이 왔다. 작년 이맘때와는 달랐다. 작년 여름은 고통의 계절이었다. 배신과 분노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평화로웠다. 고요했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다. 가방을 챙겼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나왔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신호등에서 멈췄다. 옆 차를 봤다. 가족이 타고 있었다. 아빠, 엄마, 아이 둘. 웃고 있었다. 부럽지 않았다. 예전엔 부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자신만의 평화가 있었다. 자유가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 아빠, 민준이 부엌에서 나왔다.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 중이에요. 뭐 만들어? 오늘은 된장찌개요. 천우는 미소 지었다. 아들이 요리를 배웠다. 이제 제법 잘했다. 고맙다. 씻고 오세요. 곧 다 될 거예요. 천우는 샤워를 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를 나눴다. 학교는 어때? 좋아요. 성적도 괜찮고 친구들은? 잘 지내요. 민주는 밝았다. 부모의 이혼이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잘 이겨냈다. 아빠, 외롭지 않아요? 민준이 물었다. 천우는 고개를 저었다. 가끔은. 근데 괜찮아.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천우는 웃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날이 오면 오는 거지. 박수진 씨는 어때요? 괜찮은 분 같던데. 민주는 수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지난달 도서관 행사 때였다. 좋은 분이야.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야. 서두르지 마세요. 아빠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고맙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천우는 집중해서 봤다. 예전엔 뉴스를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엄마는 어때요? 연락해요? 민준이 물었다.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안부 정도. 잘 지내신대요? 그런 것 같더라.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던데. 오지연은 여전히 시골에 있었다. 부모님을 돌보며 살았다. 농사일을 도왔다. 위자료는 꼬박꼬박 입금되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연은 성실하게 갚고 있었다. 언제 한번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가. 같이 가실래요? 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까요? 응. 엄마도 편할 거야. 민주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 천우는 도서관에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다양한 연령대였다. 모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천우가 말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40대였다. 저는 용서가 어려워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천우가 대답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저도 아직 노력 중입니다. 선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물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움은 놓았어요. 어떻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감정을 소비하지 않기로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박수진이 남아 있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둘은 도서관 근처 카페로 갔다. 단골이 된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요즘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다. 괜찮아요. 적응했어요. 혼자 사는 거는요? 네. 나쁘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하지만 자유롭기도 해요. 수진은 웃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인생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다.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요. 같이 드실래요?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근처 한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관장님은 참 강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것도 강한 거예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관장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렇다니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수진이 말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연. 나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민주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아빠, 늦으셨네요. 박수진 씨랑 저녁 먹었어. 오, 진전이 있네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야. 다행이네요. 아빠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선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뒤 선우는 우연히 폐쇄된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다. 업무차 근처에 갔다가 본 것이었다. 센터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다. 주차를 하고 내렸다. 센터 건물을 바라봤다. 1년 전 일들이 떠올랐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오지연이었다. 선우는 놀랐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지연은 센터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다. 수척하고 초췌했다. 하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선우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할 말이 없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그때 지연이 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선우 씨.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다. 뭐 하세요? 여기서. 선우가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민준이 잘 지내죠? 네. 지금 집에 와 있어요. 보고 싶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선우는 떠나려다 돌아서서 말했다. 지현 씨 잘 사세요. 당신도요. 선우는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선우를 바라봤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차에 올라타며 선우는 생각했다. 지연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벗어났다. 그 봄에서, 그 고통에서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선우는 창문을 열었다. 여름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상쾌했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교실. 수진과도 계속 만나기로 했다. 친구로서 천천히 알아가기로. 민준과는 다음 주에 동해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아버지와 아들, 둘만의 시간. 선우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상처는 아물었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집에 도착했다.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아빠, 빨리 들어와요. 저녁 다 됐어요. 지금 간다. 선우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이런 순간들이었다. 식탁에 앉아 아들과 마주 보며 밥을 먹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민준이 말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해. 저도 그래서 기뻐요. 고맙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거실에 앉아 영화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고요한 밤. 밤이 깊어졌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선우는 베란다로 나갔다. 하늘에 별이 빛났다. 선우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고통스러웠던 날들. 배신과 분노로 가득했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이겨냈다. 무너진 삶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웠다. 용서했는가?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미움은 놓았다. 더 이상 지연에게 감정을 쓰지 않았다. 태준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진짜 용서였다.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 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여름밤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법정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까지 팔면 그건 죄입니다. 여전히 믿는 말이었다. 사랑은 식을 수 있다. 열정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했다. 신의는 지켜야 했다. 지연과 태주는 그 선을 넘었다. 그래서 대가를 치렀다. 당연한 일이었다. 선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마음이 평온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지연의 봄은 끝났다. 태준의 여름도 끝났다. 하지만 선우의 여름은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여름. 뜨겁지만 생명력 넘치는 계절. 선우는 그 계절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선우는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선우는 걷고 있었다. 햇살 가득한 길을.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평화로웠다. 그렇게 선우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아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한 챕터가 닫히면 다른 챕터가 열린다.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무너진 삶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선우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살아냈다. 여름은 계속되었다. 선우의 여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